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정확히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미중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라는 바다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참 웃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괴롭히는 수많은 대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웃으면서 강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순간을 끝으로 웃음기가 좀 사라질 것 같은데요. 한일 무역전쟁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한일 무역전쟁의 서막이라는 컨셉에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어떤 대응, 어떤 종류의 한국의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대응이 또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결국은 또 저의 바람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위기다. 지금 많은 분석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일본의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같이 또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일본은 정말 얼마만큼 위기에 처할까,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한일 무역전쟁의 서막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조간에 실린 제 칼럼입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적반하장 일본, 주반하장 한국. 여기서 적반하장의 적자는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이 적은 도적 적자죠. 도적이 오히려 지팡이를 든다. 도적질하는 놈이 집주인한테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도적질을 하는 모습이죠. 그 적반하장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그 도적을 혼내주자라는 의미에서 주반하장 한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첫 번째 대응 중에 하나는 일본의 추가 공격에 대해서 이미 화이트리스트로부터 한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는 그 밖에 반도체 주요 핵심 물질 생산 장비 외에 그 밖에 여러 품목 소재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품목을 더 집중 관리해야 되나, 소재를 국산화하고 아니면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그 밖에 대체 국가를 찾아 나가야 되나 하는 집중 관리 품목을 규명하기에 이르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집중 관리 품목 어쨌든 159개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국산화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대체재를 찾는 노력도 많이 하고, 기왕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공급업체들의 공급을 우리 한국 기업,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LG화학이라는 배터리 제조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제조하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협력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게 두 번째 대응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요. 민관 합동 대응 측면에서 산업통상부는 밑에 산하기관의 키아트라고 합니다. KIAT,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게 이제 주관기관이 돼서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합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이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의 그 자문위원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 연락 온 것은 이 소재 부품, 제조기업 육성, 이런 관련해서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을 새롭게 구축을 2019년에 새롭게 구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인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기업 측 대변인, 그리고 학계 대변인,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또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애로가 있고,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나 방법들이 있는지를 서로 같이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중소벤처기업부대로 각자 나름의 그런 민관 합동의 어떤 상시 대응 시스템, 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고 수입 동향을 파악하는 것, 기본이죠. 일단 어떤 것들이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대체가 불가능한지, 국산화가 가능한지, 이건 재고 수입 동향 같은 걸 파악하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일본의 추가 공격이 있을 때 기업들은 어떤 애로가 있을 수 있을지, 기업의 애로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춤화된 제안과 정책 지원, R&D, 세제 지원, 이런 거 해주겠다라는 컨셉에서 수출 규제 애로 신고센터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민관합동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치나 정권을 옹호하기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상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대체 가능성, 주로 반도체 관련 소재 대체 가능성도 중요하고, 그 밖에 주요 소재 대체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런 공학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것은 제 역할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그리고 업계나 여러 학계에서 이야기해 놓은 여러 가지 바를 나름대로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소재에 있어서는 불화수소가 있는데, 불화수소는 크게 액체 불화수소와 기체 불화수소로 나뉩니다. 근데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바로 가능하다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타이완과 같은 다른 해외 협력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쉽게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액체 불화수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체 불화수소인데요. 이거는 국산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내려지고요. 물론 제3국 조달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국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체 불화수소를 활용한 테스트를 이제 이미 진행하기에 이르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 안에는 이걸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르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국내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말고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 내리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그래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이 개발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급한 불을 끌 정도의 소재 국산화, 이거는 뭐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개발이 되더라도 안정된 양산체제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안정된 그런 양산체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일 무역전쟁이 격화된, 일본의 추가 공격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또 주요 다른 소재들이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주요 소재 세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CNC 공작기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본의 환학이나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가 세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구성되는 주요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CNC 관련 그 수입 중에서 일본산 비중이 9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좀 충격을 줄 수 있겠다. 조선, 철강, 자동차 공장 이런 여러 영역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CNC 공작 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뭐 70% 이상이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수입선으로 대체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많이 중요한 게 이 탄소 섬유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재 첨단화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소재 중에 또 중요한 소재 하나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는 항공기나 자동차, 경량 자동차, 경량화된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한 이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수소차에도 수소 탱크가 있는데 수소 탱크를 만들 때 탄소 섬유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역시 일본의 도레이가 공급하는 탄소 섬유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탄소 탱크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차단하겠다, 공급을 제한하겠다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겠죠. 탄소 섬유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밀 화학 제품, 화학 제품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쪽에서는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런 기업들이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뭐 망간, 코발트, 리튬, 뭐 히토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급 차단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완성차 업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중요한 물질이 일본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국산화하거나 이런 배터리를 구성한 중요한 물질, 이게 폭발성 등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질을 교체할 때는 우리 배터리는 결국 중간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수출해요? 우리나라 전기차를 제조하는 데도 쓰이지만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그런 자동차 제조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승인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어쨌든 승인을 받는 그런 어떤 기간적인 새로운 이슈가 있다는 거, 그런 측면도 또 한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파우치에 해당됩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 업체가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 이 휴대폰이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제품들, 소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체 가능하고 국산화가 가능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8월 5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제 블로그에 같이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소재를 국산화해야 되는데 뭐 1년 내에 국산화, 뭐 5년 내에 국산화 이런 품목들을 좀 구분하죠. 얼마만큼 일본에 의존적인지 어떤 소재들을 구분했을 때, 그리고 그 소재가 얼마나 우리 국내 경제에 타격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그 소재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지원하는 거죠. R&D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리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그런 소재들을 다른 나라가 아닌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근데 중소기업들의 공급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기업의 부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조달받을 때 더 저렴하고 더 좋은 품질의 소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소재를 이용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손해 나는 그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컨셉인 거.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100원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뭐 150원이에요. 그럼 50원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 그냥 가급적이면 우리 중소기업 물건을 이용해 주세요. 사실 이런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만 이런 공격으로부터 다시는 받지 않는 강한 제조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조업 위기라는 그 지지난주였던가요? 예, 경익남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반복할 만한 여유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한 가지가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지소미아 카드 꺼낼까 이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말 그대로 지소미아 통보 마감 시간입니다. 이걸 연장할지, 보통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만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야만 연장을 안 할 수 있고, 이 통보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 통보 마감 시간이 이제 8월 24일이니까 지금 8월 이 둘째 주, 셋째 주 이 정도는 굉장히 지소미아에 대한 열띤 정치적, 혹은 경제적 여러 토론과 그런 것들이 거쳐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논의로서는 지소미아가 한국이 원하기보다는 일본이 더 원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베이스로 깔립니다. 미국은 미국과 또 일본, 한국, 한미일 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을 때 북중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안보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한국과 조금 더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리적 정보나 공중 정보나 몇 가지 정보들을 일본보다 더 앞서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본도 같이 공유받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도 일본에 의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군사 안보 관련된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잠수함도 훨씬 많고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다양한 정보들이 더 과학적인 정보들을 또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원하는 것이고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지위를 박탈시켰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우리가 그 동맹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동맹국이 아닌데 라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 아끼고 싶은데요.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우리의 공격이나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안보마저 헤쳐가면서 경제전쟁을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잘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만한 카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도 뭐 위기가 있지만 일본도 정말 위기에 처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한일 무역 분쟁의 서막 그 편에서 제가 좀 다뤄드린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IMF가 전망하기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0.4%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7월의 전망치고요. IMF가 10월의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한일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이 맞이한 2012년 전에도 잃어버린 20년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잃어버린 30년으로 연장되어 가는 모습이다. 특히 마이너스까지 기록한다면 아베 정권의 여러 가지 지지 여력도 굉장히 실추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 의존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제2 수출 대국이었어요.
만약에 이때는 일본과 이렇게 전면전으로 싸울 때는 우리의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수출 파트너인 거 맞죠? 5%면 어마어마한 수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건 맞지만 과거만큼 그 충격이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전쟁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이 뭐예요? 무역 적자국이에요. 무역 적자국으로서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 야, 너네 수출하지 마 라고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일 무역 전쟁은 일본이 뭐예요? 일본은 무역 흑자국이라는 거예요. 무역 흑자국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공급 안 할게. 자기 스스로 수출 안 할게. 이 전략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무역 적자국이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이 만약에 0으로 끊긴다면 우리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핵심적인,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공급을, 물질과 생산 장비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생산을 마비시키고, 생산을 마비시키면 대일본 수출이 아닌 그 밖의 대상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맞습니다만, 한일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일본의 영향이 더 클 수 있겠다. 제가 이 앞에 나왔던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빵집이 있는데, 그리고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농가가 밀을 공급해요. 근데 이 농가가 밀 공급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빵집은 뭐 할까요? 다른 밀 농가를 찾겠죠. 만약에 이게 대체 가능하다면 이 밀 농가만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빵집에 전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수많은 투자를 했던 수많은 기업들, 포토레지스트 기업들, 아까 불화수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가 그만큼 일본에 의존해왔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일본 그런 해당 기업들에게, JSR이라는 이런 기업들에게 의존해왔던 것처럼 그 기업도 전량 삼성전자에 의존해서 수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전체 제품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결국 삼성전자는 일본의 이런 공급사 입장에서는 큰손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큰손한테 공급을 못하니 이 기업들 어떻게 하나요? 이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 철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한일 무역 전쟁도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지금 가겠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얘기를 잠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 얘기도 많이 하고 몇 가지 기업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니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니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셋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B2B 거래를 많이 합니다. 결국 시스템이나 ERP 같은 그런 일종의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SI라고 하죠. SI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소니 그런 SI나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지탄을 받겠죠.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니 코리아가 철수합니다. 곧 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유니클로 매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용이 위축되고, 소니 코리아에 일했던 우리 한국 국민들도 고용이 축소되고, 이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은 지당한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철수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불매운동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불매운동에 우리 한류 스타들이 좀 가담을 해서 나도 일본 제품 안 쓸래요. 좀 그렇다면 물론 일본 시장을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 한류 스타들이 불매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면 이게 아시아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중국이나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들도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함께 아시아 불매운동을 확산되면 그 파워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 있는, 조금 독립군적 좀 그런 피가 있는 그런 몇몇 스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안가기 운동이죠. 안가기 운동. 안가기 운동 보시면 일본 방문 여행객 국가별 현황을 보시면 한국인이 24%예요. 근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19%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안 간다면 어느 쪽이 더 손해냐? 역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였던 것처럼 여행 수지도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일본에 가요. 네, 대략 754만 명이나 갑니다. 근데 일본 인구가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은 29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훨씬 많죠. 결국 누가 더 손해냐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일본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가서 뭐 합니까? 여행 가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소비를 즐기거든요. 뭐 많은 것들 먹고 또 이런 거 여행 서비스를 즐기고 이렇게 되면 여행 안 가기는 그냥 몇 개 항로가 줄어들고 이미 항로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여행객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 경제가 파탄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드 배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들어옴으로써 몇몇 지역 관광 지역들이 많이 침체됐었던 것처럼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주반하장 주인으로서 어떻게 그 도적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우리의 제조업의 그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소재를 국산화할 거라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인 충격을 극복한 이후에는 온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더 이상 이런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말 그대로의 경제 주권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국가와 공급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몇 개국에 대한 의존도를 100% 의존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질적인 저부가 가치형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때 우리는 이런 위협에서 탈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저부가 가치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공급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후려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저부가 가치형이 아닌 고부가 가치형으로 바뀐다면 이건 제조업 위기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원활한 소재 국산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확고히 하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열애된 경향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원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외교적 해법도 계속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WTO에 제소를 하는 것은 저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둑질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런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한다든가 그 제소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여론을 확보해 나간다면 일본에게 더 손가락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런 강건한 이런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또 범국민적인 그런
불매운동 이런 것들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이런 것들도 상당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추경 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이럴 때 편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 편성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2001년과 2003년에 2000년대 들어서 두 차례나 제2차 추경 편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도 2차 추경 편성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위기에 처한 이런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R&D 자금을 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보조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한일 무역전쟁 추경 이런 것들이 제기된다면 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또 긴 텀을 두고 인내하면서 이 힘든 싸움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팩트들을 우리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